우리 강남구 이야기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만 27의 기초의회 덜컥 당선이 돼가지고 98년도였는데요. 그 당시는 책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선배님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용어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4, 5년 걸렸던 것 같고 막 다른 지역에 가서 선배님들한테 여쭤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1조를 넘던데요. 결산 시점에 보니까 인구도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고 이러는데도 사무국 직원도 부족하고 보좌관은 없고 혼자서 모든 일들 다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벅차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20년 경험을 핵심 포인트만 좀 정리해서 왔는데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경험치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이 7가지를 잘 하시면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사실은 감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해외 연수 가보시면 지방자치가 되게 다양합니다. 외국은. 사실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그걸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대신 주민의 대표를 이제 뽑아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주민의 대표는 항상 우리가 선거 때 얘기하죠. 주민들의 심부름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권력을 휘둘리려고 의원이 된 게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려고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관점은 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입법기관인데요. 사실은 의원님들은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N분의 1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강남구에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조례 제정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세 번째는 의결기관입니다. 사실은 집행부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하는 기관이고요. 모든 의사결정권은 사실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될 때 단체장의 권한을 강하게 강집행부, 그다음에 의회 권한을 좀 약하게 해서 약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밸런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같은 데 가면 구청장을 따로 안 뽑는 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만 뽑고 CEO형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연봉 계약을 통해서 데려다 놓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민들이 구청장, 단체장도 뽑고 의원도 뽑고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 감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단체장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설계되어 있어서 조금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만 원래 지방자치의 본래 태생을 할 때는 의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법 39조에 11가지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례 재개정 폐지, 그 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승인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결산이 승인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단체장에 대한 페널티나 그런 것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합니다. 지방자치가 아직도 좀 열악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 날 제정이 됐는데 그 틀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감시기관으로의 지휘입니다.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일례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이 직원들은 사실은 우리 이관수 의장님이 임명을 해서 사실 의원님들 뜻에 맞게끔 제대로 보좌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는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작년 11월에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의회만 인사권 독립을 지금 그 전부 개정안에 반영해놨고 기초의회는 인사권 독립 자체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려면 사실은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독립돼 있어야 되고 의회 입장에서 제대로 이 집행부에 대해서 분석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임명할 수 있는
국무총리라든가 그렇죠? 대법관이라든가 뭐 헌법재판소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은 또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철학과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뭐 부부청장을 데려오든 뭐 공단 이사장을 데려오든 국장 본부장을 임명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인사청문회는커녕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할 아무런 견제 감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장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선 4기 때 지금은 민선 7기입니다. 전국의 단체장 중에서 한 100여 명이 정치자금법이든지 뇌물이든지 검찰 수사기관에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단체장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승진할 때 뭐 뒷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이권들과 부정들이 거기서 이제 싹 트는데 정작 그걸 갖다가 견제 감시해야 될 의원님들한테는 손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견제 감시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뭐 기자님들이나 지방 의원들은 말이야 자질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사실은 자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원님 개개인의 역량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 의회의 역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도 있지만 개인 보좌관 9명에다가 국회는 국회 사무처, 입법 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방송국, 방문자센터, 의정연수원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역량을 보좌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님들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1조 원이 넘는 강남구 예산과 인구가 60만 명이 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내는 조직적인 기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그걸 갖다가 돌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동시에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관 대리평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 태생이 두 가지인데요. 출발점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민자치로부터 출발한 데가 있고요. 단체자치로부터 출발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생겼고 국가가 생기다 보니까 전국 8도의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걸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고 지시하기는 주민들의 요구들을 다 수용을 못하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권한을 위임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든 게 단체자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국가가 먼저 생겨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이게 핵심입니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래서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좀 통제하고 조절하는 내용들이 지방자치법의 핵심인데 영국이나 미국의 지방자치는 출발 자체가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모여서 규율을 만들고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든 거죠. 자기 지역의 헌법을. 그래서 주민자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트렌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성격들을 많이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주민 발의,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 요소, 주민자치의 요소들을 우리는 단체자치에 많이 인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주민주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주민 중심으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주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직접 쓰여져야 된다는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는데 4년 동안 유혹을 잘 이겨내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뇌물로 인해서 또는 부정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중도에 이렇게 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신의 길인데요. 의원님들은 자기만의 좀 소신과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 학교 건립할 때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학부모가 이제 무릎 꿇고 호소하는 건데요. 의원님들은 자기만의 전공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는 없는데요. 뭐 예를 들어 재정 분야면 재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면 사회복지 분야, 자기만의 좀 전공 영역들을 키우시고 좀 소신과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연구의 길입니다. 의원님들은 혼자서 다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민원도 많고 행사도 많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는 또 가끔 정당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바쁘신데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뭔가 학습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결단인데요. 그래도 의원님들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려면 내용적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내용을 갖다가 집행부는 공무원이 한 뭐 강남구에 한 1,500명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법률 검토를 하지만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의원님들이 혼자서 그걸 갖다가 다 해내는 구조로 지금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과제고 대신 현실에서는 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뭐 예산서든지 아니면 계획서든지 관심사항 정책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셔서 학습하시고 그걸 갖다가 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밤에 술자리 좀 줄이시고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민원 해결사의 길입니다. 저도 이제 광역의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초의원 할 때는 지역을 하루에도 막 뭐 4-5번 동네를 다녔던 것 같아요. 광역의원 되다 보니까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기초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대면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마 의원님들한테 쏟아낼 텐데 이게 뭐 국가적 민원일 수도 있고 시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 전화로 응대하지 마시고 꼭 만나세요. 의회로 오시게 하든 편하게 아니면 내가 그 집을 방문하든 아니면 뭐 동네에서 보든 여하튼 꼭 한번 만나시라는 겁니다. 만나면 민원의 50%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치로 보면. 왜? 아유 바쁘신 의원님이 자기 일을 직접 만나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가시면 그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고 듣기만 하시면 또 20-30%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우리 지역에 한 75세 된 어머니가 불렀어요.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억울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독거노인이고 혼자 사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밥도 안 해먹고 배출할 이유도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무조건 1,000원씩 음식물 처리비를 내라고 고지가 돼서 나오니까 그냥 음식물을 하나도 배출 안 해도 1,000원씩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평 사는데 뭐 70평 사는데 가족이 10가구가 살아도 그 당시는 무조건 1,000원이었습니다. 세대별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자기는 비교할 바도 안 되고 자기는 배출도 안 되는데 1,000원씩 내야 되니까 관리비 뭐 얼마 나오지도 않죠. 우리 어머니도 혼자 사시면 막 뭐 예를 들어서 가스도 안 켜고 난방도 안 켜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배출한 만큼 돈을 내게 하자. 20년 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RFID 뭐 카드로 우리가 자기가 카드 가져가서 찍어서 자기 배출한 만큼 키로수 재가지고 나중에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옳았던 거죠. 대신 우리 행정이 그걸 못 따라갔던 것 뿐이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사의 길이다. 그래서 찾아가시고 들어만 주셔도 80% 해결. 나머지 20%는 막 법적으로 안 되는데 뭐 기초수급자 해달라, 뭐 해달라, 보상해달라 안 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당한 정의로운 주장이라고 그러면 차차선을 찾아서 응대해 주시면 참 좋겠다. 네. 통합의 길인데 우리는 다 정당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입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우리 지역들도 다 지역구가 있는데 물론 비례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면 자기 지역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 강남구 60만 구민들의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은 역할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통합의 길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행정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고 그 생각들이 모여서 정책이 되고 그 정책에다가 주민이 낸 세금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의원님들이 회기 중일 때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라. 의원님들이 집행부한테 예를 들어서 건의를 세우고 의회가 나름대로 주장이 관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회의 참석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들 계시고 뭐 의장님 계시지만 내가 상임위원회를 이끄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만약에 11분이 계신데 맨날 한 뭐 5, 6분이 간신히 성원이 돼서 나온다. 권위가 없는 거죠. 대신 위원장님은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지 의원님들이 따라오지 내가 목에 힘주고 따라오시오 하고 그냥 외친다고 해서 의원님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이 동해야지 따라오지.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위원장님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위원장님을 그래도 임기가 2년이지만 상반기 동안 똘똘 뭉쳐서 내가 좀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저 거대한 공룡 조직인 공무원 15,000명 이상의 강남구청이 사실은 통제도 되고 견제도 됩니다. 그 기본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 기본이라는 건 뭐 다 잘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봉사자로서의 겸손함만 갖춰도 제가 볼 때는 기본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한다. 의원들끼리 생각외로 감정의 골이 깊어서 고소고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의회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 견제감시인데 집행부 견제감시의 기본 자체가 안 됩니다. 당별로 뭐 또는 뭐 위원회별로 따로 밥을 먹는 데도 있고 막 싸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잘 지내시라. 서로 존중해주라. 이런 얘기죠.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치적 입장이 있고 되게 강경파에 속하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다른 당 의원님들하고 막말하면서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분도 나랑 똑같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분이고 주민의 대표인데 이해하시고 정치적 논쟁을 하실 때 감정의 선이 넘어버리면 그냥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발언을 해도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화합이 안 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n분의 1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모래알이라는 거 모래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장님을 중심으로 또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힘을 가지는 거지 의원님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하지만 왕따 돼가지고 혼자서 주장해봐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냥 눈치가 백단인데 저 의원님은 아무리 맞는 말 해봤자 혼자 왕따나고 위에서 힘도 안 실어주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끼리 잘 지내셔야 됩니다. 내가 단체장이다. 이거는 뭐 내가 목에 힘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은 지상 목표가 승진입니다. 근데 의원님들은 지상 목표는 재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선 때 자기 지역에 막 예산을 많이 끌고 가서 주민들한테 일단 알려야 돼. 의정 보고해서 다음에 그걸 평가받아서 재선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우물한 개구리고 좀 생각의 폭을 넓히셔서 내가 우리 지역에서 당선은 됐지만 우리 강남구 전체가 미래 비전은 뭐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깊이를 가지시면 우리 지역도 등달아서 좋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 문제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내 지역도 있지만 강남구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외 연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민의 세금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진국을 가야 된다. 후진국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선진 행정을 배우러 가는 거니까 선진국을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단장을 선임하시면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만약에 위원회별로 간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다 고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좀 젊고 의욕적인 사람을 단장을 준비하셔서 이 단장님이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해서 주제를 모읍니다. 주제를 모아서 그 주제별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강남구에 현안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이 현안을 갖다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더라? 그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요, 박사님들하고 예를 들어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연을 듣잖아요. 두세 시간 강연 들으면 그분들이 발제문을 가지고 옵니다. 강남구의 현안과 선진 사례에 대해서 현안을 가져오면 그게 훌륭한 보고서의 첨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학습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내용들을 글로 쓰시면 훌륭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제별로 공부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정책이다. 그러면 뭐 네덜란드를 간다. 그럼 자전거 강남구에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 비율은 몇 프로나 되고, 그래서 이런 실태에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는 거죠.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 공통경비에서 발제비와 세미나비를 지출하고 공부를 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해외 연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월간 지방자치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아무리 선진 사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 아니면 책자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를 뭐 초빙하든지 이런 정도인데, 그럼 우리 강남구의 현안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떤 사례를 해서 어떻게 발전했더라, 그 사례집이 아니면 사례에 관련된 플랫폼이 있다면 그걸 행안부가 제공을 해준다면 우리가 그걸 찾아서 선진 행정하고 비교하기도 편하고 해외 연수를 기획하기도 편할 텐데 지금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의회 60, 70%는 초선 의원님들이, 공무원들, 우리 만약에 전문위원실 공무원이나 사무국의 공무원들 1년, 2년 있으면 다 수란보직 시켜서 경험이 없어요. 축적된 사람이. 그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행안부가 해결하려면 인사권 독립시켜주고, 행안부가 선진 해외 사례에 대해서 행안부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든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료를 넣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아까 주제별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 사회복지 분야, 공원 분야, 도시계획 분야 다 주제별로 도시계획 분야, 도로 분야 다 다릅니다. 교통 분야.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보통은 해외에 나가면요, 주제별 가이드가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문가가.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비행기 값보다 더 많이 들어요. 전문가를 섭외해서 현지에서 설명을 들으려면. 그런 비용은 해외 연수비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의원 1인당 130만 원, 비행기값, 호텔값 130만 원 가지고 갔다 와라, 선진국. 아니 130만 원 가지고 선진국 어딜 가요? 기껏해야 일본 정도 뭐 한 군데만 빼고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물론 뭐 그게 180만 원 됐다가 200만 원 됐다가 이제는 좀 자율적으로 좀 풀렸습니다. 어떻게 풀렸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 1인당 48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의정 운영 공통 경비, 그 다음에 국외 여행비, 이 세 가지를 좋다. 세 가지를 조금 비율적으로 올려줄 테니까 자율적으로 배분하라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좀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인상분을 전부 다 해외 연수비에다 보태가지고 지금 언론 또 얻어맞았어요. 해외 연수비가 옛날에 200만 원, 250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500 뭐 몇십만 원 잡아놓은 데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 인상분을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의회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해외 연수비에다 보태놓으니까 해외 연수비가 200만 원에서 580 몇만 원 잡아놓은 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얻어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의원님들의 인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스톱시켰습니다. 해외 연수 상반기에는 없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개선책이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좀 더 강화해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강남구의회가 그래도 모범을 보이셔서 전국에 모범사를 전파했으면 좋겠다. 저는 해외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배워야지 우리 지방 의원님들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또 서비스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대신 준비해서 가자, 뭐 이런 겁니다. 자, 7대 의정활동인데요. 첫 번째 자료 요구, 조례 발의, 예산 심의, 결산 심의 정도까지를 중심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39조, 40조, 41조, 42조가 있는데 우리 의회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 4개 조항에 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조 보시면 서류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이 좋아서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변경 계획서도 받아보실 수 있고 1년 다 끝나면 계획서대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성과 보고서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요구해서 보셔야지 견제 감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가 되게 의정활동에서 중요하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의 한 50% 이상이 자료 요구에 성패가 달려있다. 자료 요구를 꼼꼼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다는 거고 그 고민을 자료 요구를 하면 집행부도 같이 고민합니다. 아, 우리 복진경 예결위원장님이 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정질문도 하시고 상임위에서 주장을 하시면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문제점이 있는데 방치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개선해야 되겠다. 인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로부터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관찰하시는 거죠. 의원님들이 그 자료 요구를 하시면 집행부도 변화하게 돼 있다. 대신 1년 360일 지나갔는데 자료 요구를 하나도 잘 안 하고 뭔가 자료 요구가 없다. 집행부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아, 의원님들이 별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견제할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잘 하시라.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에 제가 볼 때는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자료 요구가 되면 상임위에서 내용 있는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내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1분기 때 우리 재산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뭐 7월 9월이었으면 만약에 등록 면허세 관련해서 아니면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을 봤더니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도 1년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있지만 평소에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잘 해놓으시면 이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 요구를 잘 하시고 예산심의, 그 다음에 지역구 공약이나 민원 또는 구정질문도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항상 현안을 파악하고 있으면 내용 있는 질문들이 가능하더라. 횟수나 건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는 의원님들이 지금 메모하셨다가 가셔서 오늘 한 건 해도 되고 한 건 했다가 또 퇴근하시기 전에 또 한 건 하셔도 되고 횟수나 건수는 제한이 없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때 하나의 팁은 의원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복지시설 뭐 구립 어린이집 감사 결과에 대해서 서류 일체를 가져와라. 그럼 의원님들이 혼자서 다 밤새워 봐야 됩니다.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이 보고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2-3페이지 요약된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막 거대한 용역 보고서도 마찬가지. 용역 보고서도 요약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서류를 접했을 때 적어도 한 5분, 10분 내에 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분석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청에서 종합신문 일간지를 몇 개를 구독하는지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 5대 일간지에 대해서만 몇 부를 구독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무슨 신문을 보는지 표로 만들어서 와라.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에 편중되는 모습들을 좀 개선해라. 뭐 이러든지 아니면 지금은 신문 구독이 뭐 인터넷으로 다 뉴스가 보급되니까 뭐 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자료 요구가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왔다. 그러면 2차 자료 요구, 3차 자료 요구,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포괄적인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고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시면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합니다. 부서 계획서, 당처장 방침서, 계약서, 용역 보고서 회의록,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는 이제 뭐 자체 감사도 있지만 감사원 등 외부 감사도 있습니다. 서울시랑. 그 다음에 행안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내역. 처음에 뭐 공사를 30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한 3번 거치고 났더니 50억이 됐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 무슨 법에 의해서 하지? 이 사업을 왜 하지?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 그러면 반드시 공무원들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뭐예요? 조례에 있고 조례가 없으면 단체장 지침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업을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조 원이 넘는 강남구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변경되는 내역들도 있겠죠. 또는 집행률도 나오겠죠. 깜짝 놀랐던 게 강남구에 1조 원의 예산을 2017년도에 썼는데 집행률이 얼마냐면 6,500억 원. 비율로 따지면 65%. 서울 시내 평균이 한 85% 정도 됩니다. 강남구의 예산 집행률이 65%라는 것은 35% 정도가 예산이 1년 동안 쓰이질 않고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는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아니, 돈을 좀 남기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남기면 안 됩니다. 1조 원이 들어오면 1조 원을 그 해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행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조 원이 들었는데 6,500억만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링을 하셔서 사무국에다가 파일을 사달라고 그러시면요. 주제별로 파일링을 하시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다. 보통 보면 막 옆에다 쌓아 놓으시고 막 행사 왔다 갔다 하고 바쁘다 보면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파일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메일로 꼭 받으세요. 이메일로 받으면 이 파일이 내 사무실에만 있지만 메일은 집에 가서도 뭐 부정질문 쓰면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파일링을 해서 잘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 조례 제정인데요. 우리나라가 2017년 말에 행안부 기준으로 하면 한 10만 건 정도의 전국의 조례가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10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헌법 117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정진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관리를 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 조항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하자고 하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이 한 1,500개 가까이 됩니다. 시행령 포함하면 5,100개가 되고 행정규칙을 또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조례는. 그러면 15,000개가 넘는 행정규칙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강남구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또 서울시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조례와 규칙이 합치면 1,0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테두리 안에서 강남구의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가끔 뭐 기사를 씁니다. 구의원들 말이야. 2006년부터 뭐 그러면 의정비 줘놨더니 조례 발의가 1년에 평균 한 건도 안 돼. 놀고 먹는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기자는 진짜 무식한 기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조례가 대략 300개 정도 되는데 그 300개 되는 조례를 우리 23명의 의원님들이 맨날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냥 조례 위임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게 대다수고 법령과 행정규칙 15,000개, 서울시 조례 1,000개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의적인 조례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례 발의가 없다라고 막 이제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지방의원들을 막 깝니다. 그 기자가 무식한 기자예요. 이런 헌법 체계도 모르는 사람들. 이거를 갖다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좀 자율적으로 제정하게끔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를 확대하자 했는데 이게 국회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초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한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례 제정은 또 해야 되니까 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남구 조례가 227개, 규칙이 100개, 뭐 합치면 자치법규는 327개 정도 뭐 된다는 거죠. 근데 저 지방의 시군 가면 조례가 훨씬 많습니다. 4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도시는 도농복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례가 적고 저 도농복합 지역은 조례가 그래도 우리보다 한 1.5배 이상 많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3월 9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방의회 평가를 한 겁니다. 25개구를. 뭘 했냐? 구정질문 횟수, 조례 발의 건수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 강남구 어디 있어요? 요쪽에 있잖아요. 그쵸? 저쪽에.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의원님들끼리 사실은 의장님을 중심으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실적 관리를 좀 하셔야 돼. 이제는 지방 의원님들도 평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됐든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다음에 공천 줄 때 있잖아요. 평가 항목에 중요한 항목에 입법활동 들어갑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뭐예요? 지금 있는 조례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아니면 다른 구나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도 좀 따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적극 연구하셔서 조례 제정도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 강남 구민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그냥 강남구 의회가 활동 잘 못한 것 같네 라고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량적 수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는 좀 평가에 염두에 두고 실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5분 발언이나 부정 질문 안 하신 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해야지 구청도 변합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했다가 아유 막 과장이 찾아와가지고 밤에 소주 먹자고 하고 말이야 집에 맨날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해서 빼달라고 합니다. 뭐 해줄 테니까 좀 빼달라고. 빼주지 마세요. 빼주는 순간 의원님들의 권위는 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아무리 내 식구라도 저도 20년 중에 10년은 야당으로 있었고 10년은 여당으로 있었는데 내지를 때 내질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주민의 뜻을 대변해서 대표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 식구가 구청장을 해도 쏟아낼 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걸 구정질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론이 형성되고 바뀝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뒤에서 그냥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회도 보면 신청은 매번 해. 그러다가 이제 집행부가 찾아오면 서로 딜을 해서 빼버려.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공무원 사회도 소문이 안 좋게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뜻을 가지고 부정질문이나 시정질문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뭔가 딜을 하려고 맨날 거래를 한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의정활동 아무리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질문, 5분 발언, 그 다음에 조례발의 이런 것들도 실적관리 잘 하시면 좋겠다. 자, 종로구에 의원님이 11분 계신데 의회 직원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럼 1인당 2.27명 정도 됩니다. 도봉구의회가 14명이 있는데 직원이 이제 28명이니까 1인당 2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직원 안에는 우리 뭐 청원경찰도 있고 속기사도 있고 운전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순수 뭐 행정공무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책 보좌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23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직원이 조례상 31명으로 돼 있고 현원은 작년 기준인가 보니까 29명으로 돼 있던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정원상 보면 1.34명이다 뭐 이런 거죠. 서울시의회는 378명이 있는데 의원이 110명이니까 1인당 한 3.44명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뭐 비교할 것도 없죠. 왜? 1인당 개인 보좌관만 9명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국회 뭐 방대한 조직들은 몇 명인지 비정규직 합치면 사실은 셀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 보좌관은 그냥 뭐 사무국 직원 전체가 1인당 1.34명이라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1조 원이 넘는 강남구 예산과 1,500명이 집행하는 계획서를 갖다 견제 감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의회 사무국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셔야 된다. 이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야가 똘똘 뭉쳐서 집행부랑 싸워서 우리가 투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확보. 아이고 의장님 뭐 의회 의정 활동하시는데 직원이 부족하죠. 제가 다음에 정원 개정할 때 5명 늘려드릴게요. 이런 단체장 유사 이래로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 의회 직원들 숫자 줄이고 또 뭐 우리 강남구에는 안 그렇지만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들 글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회로 보내지 실력이 좋은 사람을 의회로 보내가지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려고 하는 단체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중요하다는 거고 인사권 독립이 안 됐을 때 그럼 차선책은 뭐냐? 의회 사무국 직원 숫자를 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별표 정원 조례에 들어가면 우리는 별정직이 그래도 의회에 5명이 있대요. 그러면 5급 전문위원 2분과 6급 이하가 3명에서 5명의 별정직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 정원은 31명이다. 뭐 이런 거죠. 2017년 3월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2019년인데 뭐 2년이 다 지나갔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예. 그러면 정원은 그 당시 30명이었고 현원은 29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 밑에 보면 전문위원이 있고 팀이 의정, 의사, 홍보팀 3개가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전문위원실에도 인력을 보강하고 이 팀을 예를 들어서 국회처럼 입법조사팀 또는 뭐 예산정책팀 이런 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의 조례 고민에 대해서는 조례만 고민하는 팀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조례 활동도 역량이 강화되겠죠. 국회는 법률 개정 제정만 하는 처가 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뭐 그 조문을 만들고 승안하는 게 아니라
보좌진들한테 얘기하면 보좌진들이 막 써가지고 그 입법조사처랑 상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원님들이 뭐 고민이 있어도 조례 한번 만들어봐요. 기껏해야 전문위원실 정도 얘기할 텐데 여기도 전문위원실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예산 검토 보고서 써야지. 개별 조례안별 검토 보고 써야지. 의원님들이 한 상임위에 11분이나 되니까 11분에 또 정책 보좌해야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팀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늘려라.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임위가 3개인데 상임위 3개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노원구가 의원이 21명인데 상임위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임위에 3개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위원회 의원님이 11분 정도 들어가 계신데 너무 많다 이거죠. 4개 정도로 늘리는 게 좋겠다. 사무국의 팀도 늘려라. 뭐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의원님 노원구 의회가 21명인데 운영, 행정, 재경, 보건복지, 도시환경에서 7명 이내로 보통 기초의회는 7명, 8명 이내가 많습니다.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3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 강남구 의회는 보니까 11명 이내로 돼 있대요. 운영위만 10명 이내고 그래서 23명이니까 의장님 빼면 22명이니까 딱 반으로 나누면 11명이 되는 거죠. 11명이고 운영위는 뭐 복수상임이니까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구 의회 정도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의 선두주자고 가장 업무량도 많고 또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운영이 포함해서 3개라는 거는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4개 정도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또 직원도 늘려서 좀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가 25명 이하일 때 21명부터 25명까지는 전문위원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5급은 3명, 6급은 2명, 5명까지 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 숫자만큼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에는 5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4개 정도면 되겠다. 왜 5개까지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이 복수로 위원회를 들어가서 2개 상임위를 뭐 복수로 할 수도 있는데 위원 숫자가 또 만약에 뭐 4, 5명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나면 뭐 평의원이 2명밖에 없다 그러면 좀 그렇죠. 모양새가 그 시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 7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제 생각은 5명까지 두는 건 좀 무리지만 그래도 한 4개 정도 두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고요. 공무원을 선임할 때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는 예전에는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많이 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별정직에서 5명을 두고 있잖아요. 요즘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별정직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별정제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는 뭐냐면 별정직은 구청장 눈치를 안 보고 의회에 와서 정년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53살에 만약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왔다 그러면 60세까지 7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연수가 길면 길수록 조금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왜? 자기 정년이 보장되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5년 계약을 해서 잘하면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또 오는 거죠. 속된 말로 이제 바짝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역량 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 다시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별정직에서 지금은 임기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전문적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뭐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50명 정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2명에 1명꼴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는 뭐냐면 주 근무 시간이 35시간 이하인 사람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위원회별로 5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조직은 이렇게 방대하다 이거죠. 그렇죠? 국회에는 사무처가 있죠. 사무처 밑에 사무총장이 있고 도서관, 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 다 법률 제정, 예산 분석 다 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조직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보면 2010년 이후에 없던 조직을 과를 3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의회도 3개 과만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밑에. 근데 3개 과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담당관, 예산정책 담당관, 뭐 시민권익 담당관 이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도 팀을 만들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겁니다.
서울시에는 한 위원회에 11명의 의원이 계시면 전문위원실에만 16명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이 11명, 행정직이 5명 해서 전문위원실에만 의원 숫자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임기제 별정직.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닌 우리 위원장과 의장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이 임기제가 더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실 때 노하우인데요. 내 정책과 내 관심사항 또는 내 공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례화하시면 좋습니다. 조례화하는 것과 조례화하지 않는 게 차이는 뭐냐면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어도 없어도 또는 그 정책에 관심 있던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조례가 있으면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한 부분을 집행부가 좋은 의견이라고 만약에 받아들였다. 내가 없으면 집행부는 그 정책을 이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례화된다는 것은 우리 강남 구민들한테 조례가 있는 한 그 행정 서비스가 계속 지속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조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가 강남구에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관심 있다. 청년 문제에 관심 있다. 그럼 그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지? 찾아보시고 그렇죠? 비교해서 내가 조례를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자치단체에 좋은 구청장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례로 성격시켜도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재선될 때 공약으로 뭐냐면 학교 보안관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다음에 학교 보안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례가 아니라 시장 지침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현재 83세 보안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남구의 방배초등학교가 조현병 환자가 좀 인질 사태도 벌어지고 했는데 83세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학부모라고 생각하면 55세 보안관을 선호할 거예요? 83세를 선호할 거예요? 55세 좀 젊고 활력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근력도 없다 보면 제압이 잘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령자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나이 제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체력 테스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TF를 갖다가 6차례, 7차례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뭐냐면 조례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규칙은 단체장이 자기가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규칙과 조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조례로 성격시키는 것도 하나의 답이다. 자, 지방의원들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평가 항목인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내년도 총선이기 때문에 평가 작업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에서 의정활동이 40%, 100% 만점 중에서 40%를 차지하는데 입법 수행 실적이 9점, 그렇죠? 위원회 수행 실적이 9점, 뭐 성실도, 출석률이 7.5점, 본회의 질문 1.5점, 그렇죠? 국회직 수행 실적 2.5점, 뭐 그다음에 뭐 의정 활동, 뭐 다면 평가가 뭐냐면 의원들 간의 평가를 합니다. 의원들 간의 평가를 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그 위원들한테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강제로 의정활동을 제일 잘한 사람 써내라고 그러고 제일 못한 사람 써내라고 그럽니다. 강제로 써야 됩니다. 강제로 써내면 제일 평가를 못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천 받을 때 이제 페널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당이 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원님들 간에 잘 지내라고. 왜냐하면 감정에 골이 깊어져 버리면 다면 평가에서 바로 빵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선되고 싶어도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